수능을 끝내 우리 고등학교 4학년 혹은 뭐 재수생, 삼수생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2024년 11월 14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17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힙한 라이브 목요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완우입니다. 오늘은 사실 오프닝 토크거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영상이 아마 업로드되고 금방 쿠웨이트전이 시작이 될 건데 11시에 이제 쿠웨이트전이 킥오프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월드컵 예선 조 상황 말씀드리면 3승 1무. 일단 무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쿠웨이트가 3무 1패로 5위에 처져 있습니다. 비교적 약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중동 원정은 참 상황마다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10월에 너무 큰 고비들을 넘었죠. 요르단과 네. 이라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B조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이번 11월 일정은 당연히 10월보다는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리가 경기 전에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분위기도 좋고 이 앞둔 일정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물론 팔레스타인에게 우리가 홈에서 첫 번째 맞대결을 비기긴 했지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팀들이고 선제골만 일찍 나온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충분히 이번 11월 A매치 두 경기 때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쉽게 월드컵 그냥 진짜 확정 짓는 이런 느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뭐 걱정 안 됐어요? 쿠웨이트 상대로? 저도 일단 네. 이번 조에서 쿠웨이트랑 팔레스타인이 예. 조에서 가장 최약체 두 팀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11월은 반드시 2승 그냥 챙겨야 한다고 보고요. 최근에 우리 대표팀 선수들 소속팀에서 폼도 좋아가지고 네. 좀 걱정 없이 2승 챙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쿠웨이트가 살짝 도깨비 팀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그런 산무가 또 것 같아요. 있어가지고 예. 우리가 또 쉽게 또 막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팀한테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선제골 싸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빠르게 좀 골만 넣으면은 쉽게 갈 수 있긴 한데 진짜 중동 원정 일단 깔려 있으면 이게 맞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예. 그래도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 한국으로 온 다음에 한국에서 경기 치르고 중동 가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중동에서 연달아 치르면 아무래도 비행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 짧다 보니까 그런 컨디션적인 측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점이 조금은 있을 것 예. 같기도 하고요. 일단 쿠웨이트가 이제 김원일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승부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쿠웨이트가 보면은 수비 조직력이나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요? 어떤 경합도 되게 좀 센터백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공격할 때 측면 윙어들 개인 기량이나 크로스에 좀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4경기 중에 2경기가 좀 상대가 이른 시간에 퇴장이 당했었어요. 예. 수적 우위를 2경기나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 다 무승부한 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저는 거의 클린시트는 무조건이고 예. 대량 득점까지 해서 승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우리가 쿠웨이트 원정도 워낙 잘해서 일단 예. 원정 4경기 무패, 예. 3승 1무. 쿠웨이트전 8경기 무패, 쿠웨이트전 최근 4경기 무실점. 맞대결 기록을 봐도 쿠웨이트한테 사실 정말 예전 전성기 시대 때 쿠웨이트는 네. 아시아에서 좀 복병이었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지금 쿠웨이트의 전력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래도 잡을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궁금해서 쿠웨이트 쪽에 축구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쿠웨이트 기사까지 봤어요? 근데 예. 쿠웨이트가 지금 축구협회 쪽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요? 근데 왜냐면 예. 이건 진짜 좀 심각한 거기도 문제인데 국정감사 받아요? 비슷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9월 오. 이게 저는 그거를 이제 번역을 했어요. 예, 왜냐면 예, 이게 예. 영어도 아니고 쿠웨이트 쪽 언어다 보니까 번역이 예, 좀 힘들어서 예, 예. 그냥 자동 번역기 썼는데 예. 9월 이라크전을 앞두고 팬들이 수시간 동안 40도에 육박한 그 폭염에 예.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었대요. 그러니까 티켓팅하고 그 티켓을 발권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준비가 잘 안 돼서 예. 티켓 판매 문제 때문에 몇 시간 동안 팬들이 40도 기후에서 경기 앞에서 기다리다가 몇몇 팬들이 실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관계자들이 모두 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하고 예. 전 회장이 7월 15일에 사임, 나머지 이사회 구성원도 9월 14일에 사임. 새 이사회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는 사임을 했어요? 네, 거기 사임을 했대요. 그래요? 새 이사회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일단 이번 경기에 한해서는 선수들이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번 A매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쿠웨이트의 새 이사회를 발표하겠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경기 기사보다 이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내외부적으로 좀 작업이 네. 좋네요, 그럼.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협회 내부에서 뭐 약간 급여 지급이 좀 지연됐다든지 뭐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그래서 이 수뇌부들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았고 네. 그런 상황이니 사실 분위기가 9월, 10월 이어져 오는 동안 좀 좋을 리가 없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사실.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네.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우리 대표팀 좀 경기로 와가지고 여기 경기 쿠웨이트전 앞두고 뭐
전술이라던가 선수 기용이라던가 이런 핵심 포인트들 좀 관전 포인트들 있다면 뭐 있을까요? 저는 일단 오늘 오세훈 선수가 최전방에 만약에 선발로 나오면은 예. 되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쿠웨이트 센터백들이 키가 뭐 작은 건 아닌데 오세훈 선수보다 일단 작기도 하고 제가 쿠웨이트 경기 지난 조별리그에서 있었던 경기들 다 어느 정도 좀 보고 왔는데 예. 하이라이트 정도만 좀 보고 왔거든요. 센터백들이 공통적으로 경합이 생각보다 되게 약해요. 그리고 뭔가 공격수가 등지고 있을 때 예. 바짝 붙어서 못 돌아서게 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데 생각보다 좀 프리하게 놔두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경합에 이제 이점이 있고 어느 정도 버티면서 연계 플레이 해줄 수 있는 오세훈 선수가 이런 경기에서 좀 기능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최근에 리그 경기에서 또 골 터트리고 와가지고 그렇죠. 폼도 좋아서 예. 오늘 나오면은 꽤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오세훈 선수 좀 기대할 만하다. 네. 저는 이번에 권경원 선수가 또 발탁이 됐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발탁이 안 됐던 권경원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로 조유민 선수가 진짜 잘해줬거든요. 그쵸. 이번엔 둘 다 발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조유민이 김민재의 파트너가 될지 아니면 왼발 권경원, 오른발 김민재로 다시 왼쪽 오른쪽 센터백이 좀 갖춰져 있지 이게 일단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고요.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뛰게 할지 그리고 만약에 뛴다 하더라도 풀타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왼쪽 윙에 우선적으로 선택을 받을 선수가 이번에도 배준호일지 아니면 다른 선수일지도 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10월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결과도 잘 냈고 좋긴 했지만 이강인은 우리가 아직 더 깔끔하게 잘 쓴다는 느낌은 좀 아니긴 했었어요. 네네네. 이강인이 정말 잘했지만 예. 사실 이강인 선수를 더 공격적으로 보고 싶어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내려와서 연계에 치중하는 상황이 많아지니까 좀 더 오른쪽 동선이 좀 매끄럽게 잡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강인이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파리에서 보는 대로 이 선수의 진가가 더 발휘될 거라고 보는 관점이 참 많았는데 예. 이번에 오른쪽 좀 연계 동선이 어떨지 서령우 선수가 오버래핑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김문환 선수가 오버래핑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럴 때 이강인의 위치를 어떻게 좀 더 위쪽으로 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경기에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한 명 한 명 짚어주시는데도 여기는 최전방, 여기는 이제 오른쪽 측면. 예. 저는 그러면 예.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이제 백업자원들? 새로 뽑힌 새로 뽑힌 선수들. 예. 네, 그 뭐. 친구들이 얼마나 뭐 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예. 또 가능성 대표팀을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뭐 네. 김경민 선수, 이기혁, 이태석, 김봉수, 이현주 이런 선수들인데 김경민 선수는 뭐 가족사도 그렇고 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김경민 선수가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이번에 골키퍼. 새로 뽑힌 선수들이 그 골키퍼가 또 한 자리니까 예. 키퍼는 더 어렵고 예. 이회 자리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이미 9월, 10월에 만들어진 그 베스트 11의 주축들을 웬만하면 유지하려 할 거예요. 그게 어쨌든 중동 원정에서 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대로라면은 이전 달에도 그랬던 것처럼 뭔가 새 선수들이 발탁되기가 그 기용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 창근이가 인터뷰했는데 예. 뭐 이것도 단계가 있다. 어. 조현우는 일단 넘보지 않겠다. 김경민하고 2등 자리를 싸우겠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렇구나. 둘이 제주에 또 같이 있었거든요. 예. 둘이 또 경쟁을 또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을까. 예. 손흥민 선수 출전 관련해서는 뭐 출전 시간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해요? 선발로는 뛸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본인도 지난달은 쉬었기 때문에 예. 이번 달은 뛰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2연전이잖아요. A매치로. 다음 경기에 대한 생각도 해야 돼서 우리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후반전 중반쯤 그래도 교체 아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동안 특히 지난달에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교체를 운영했는지 보니까 네. 물론 그때는 왼쪽 윙이 너무 부상이 좀 많긴 했어요. 엄지성 선수 부상이고 황희찬 선수 부상이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경기였던 이라크전 때는 배준호가 선발로 나왔는데 왼쪽 윙을 일단 그 경기에서 첫 번째로 교체 아웃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때 패턴이 그대로 나간다면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몸 상태 이슈가 없는 건 아니니 예. 관리 차원에서 일찍 손흥민 선수를 빼주고 다른 이선 자원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지난달에 배준호 선수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출전 시간을 주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 교체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오영규 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오영규 선수가 이번에 선발이 아니라면 언제든 또 슈퍼서브로 기용될 수 있으니까 공격수도 교체를 이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가 중앙 미드필더예요. 박용우나 황인범 중에 한 명을 체력 관리 때문인지 후반전 중후반쯤에 빼더라고요. 그렇게 좀 교체를 단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봉수 선수나 백승호 선수 이렇게 출전 가능성도 있고 교체로. 그렇죠. 백승호 선수도 이번에 지난달에 이어서 발탁이 됐는데 예. 가능성이 있고 예. 저는 이번에 새 얼굴들 중에 이건 아마 좀 사실 예측이 좀 다 엇갈릴 것 같은데 사실 다들 출전을 뭔가 하기가 좀 쉬운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선수는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전 김봉수라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 박용우나 황인범 중에 두 경기에서 한 명을 경기 중에 뺐을 때 예.
김봉수 선수가 얼마나 좀 준비를 훈련 때 되어 있는지에 한해서 예. 충분히 뭔가 선발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넣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일이 형도 약간 동의하는 아니었어요? 아니 동의는 하는데 이제 훈련 때 얼마나 안 떠냐. 그게 첫 문제죠. 소집이고 그렇지. 원정이고. 그리고 이제 대표팀 예. 밥을 많이 먹었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위기나 뭐 이런 훈련장에서 이런 뭐 패스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막 패싱들이 하다가 막 갑자기 막 컨트롤 미스나고 뭐 패스 게임 하다가 또 어이없는 실수하고 그러면 또 자신감 떨어지니까 훈련장에서부터 좀 자신감을 찾으면 뭐 감독님이 뛰게 할수 기용하는 있다. 거는 어. 체력적인 뭐 워낙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예. 충분히 원정에서는 좋은 뭐 뛴다 그러면 좋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 만호는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해요? 저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선 조합은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조합이 되게 굳건할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안 나오면은 그땐 배준호 선수가 일단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후반에 그래도 어느 정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요청한 것도 있고 하니까 좀 교체를 해주지 않을까. 관리는 어느 정도 해줄 것 같습니다. 예. 또 길게 봐야 되니까 그쵸. 손흥민 선수도 92년생이면 이제 절대 젊은 선수는 아니거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 이재성 선수의 득점 이번에도 나올까. 지금 폼이 너무 좋아요. 네. 마인츠에서 직접 도르트문트전도 골 넣고 왔어요. 그렇죠. 네. 뭐 이것저것 사고가 많았죠. PK도 주고. 태클도, 이거 퇴장도 이제 상대에게 네, 주고. 유도하고. 막. 네. 진짜 여러분 채팅 말대로 골 좀 터지고 뭐 손흥민 선수가 됐든 여러 주전 선수들 체력 안배를 좀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70분에 막 스프린트 막 예. 엄청 빠르게 하면 예. 굉장히 걱정돼요. 걱정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좀 득점이 좀 일찍 터진 다음에 좀 70분 정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잔디 사진은 보지 못했는데 아까 채팅창 보니까 잔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경기 보면 상암에서 경기할 때보다 중동 원정에서 공이 잘 돌긴 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느낌 했을 때 있어요. 괜찮았던 거는 용인 미르에서는 그래도 미르는 조금 잔디가 낫는데.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선수도 이번에도 좀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좀 시원한 골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프닝 토크 쿠웨이트전 가볍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 토픽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추춘제에 관하여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제였죠. 11월 13일 수요일에 K리그 추춘제 전환 검토를 위한 첫 공청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기존 춘추제죠. 그래서 3월 혹은 뭐 아시안게임이라던가 이것저것 뭐 올림픽 이런 게 있으면 땡겨져서 2월에 K리그가 시작이 되고 늦게는 12월까지 시즌이 진행이 되는데 한국 비롯해서 동아시아 그리고 북미에서는 요 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추춘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보는 것처럼 8월에 시즌을 시작해서 5월 말에 마치게 됩니다. 유럽이나 서아시아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축구 연맹은요. 2023-2024 시즌 기점으로 클럽 대항전 지금 보시다시피 추춘제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합뉴스가 K리그 25개 구단을 설문 진행을 했는데 K리그 1 12구단 중에서 8구단이 찬성했고 기업 구단 10구단 중에서 무려 8구단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의 얘기들 저희가 또 의견들을 좀 정리해 드릴 텐데 세 분의 의견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죠. 저는 이제는 추춘제를 피할 수 없다. 세계의 흐름이 이렇다면 앞으로 클럽 월드컵이나 아니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또 다양한 대회들 그리고 이적 시장에 대한 어떤 시기까지 맞추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피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쟁력을 분명 지금보다도 더 수요할 때가 많아질 거고 예. 이미 경쟁국들이 정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힘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K리그 팀들이 특히 광주 같은 팀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대단한 일이긴 한데 이들이 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세계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약간 글로벌 느낌이네. 네. 예. 저도 그냥 순수하게 저 개인의 욕심으로는 춘추제가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예. 유럽 축구 빅리그가 끝나도 예. 뭐 볼 게 있잖아요. 우리 K리그 보면 되니까. 그 관점으로 그럴 네. 수 있죠. 그냥 그렇죠? 순수하게 팬의 관점으로. 네.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추춘제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그냥 이제 축구하는 것만 놓고 보면 겨울에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네. 이런 시스템을 겨울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뭐 잔디가 얼어 있으니까. 뭐 밑에 뭐 열선이라든가 뭐 열선이라든지 뭐 깔던가. 그런 거도 아니고 네. 관중석에도 조금 히터. 뭐 히터나 아니면 뭐 핫팩 이런 준비가 좀 돼야지 네. 겨울에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잠깐 이제 추춘 이거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겨울 얘기 사실
우리나라 여름도 말도 안 되게 덥고 최고 온도가 한 3, 40도 되는데 영하로도 막 10도 이렇게 내려가면 사실 우리나라 기온폭이 엄청 큰 나라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이렇게 추춘자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우린 이제 저는 근데 올해가 유독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왠지 앞으로 겨울이 짧아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지금까지는 약간 그 느낌이 있긴 한데 오늘이 사실 수능 날이었는데 예. 수능 날이 이렇게 포근했던 해가 정말 좀 드물거든요. 예. 보통은 더 지금, 추우니까. 예, 빙수 사장님이 좀 웃고 있어요. 이게 누군가는 오는 사람 봐요. 이런 수다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해요, 아니 지금. 수능인데 이렇게 그렇죠. 따뜻해가지고 뭐 빙수가 좀 나가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밤빙수로 예. 바뀌었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왜 이거 손님이 끊겨야 되는데 와, 안 끊겨. 포근해가지고 이제 패딩도 안 입고 다니잖아요. 사실. 맞아. 그래서 아직도 안 입다. 네. 기온 이상에 따른 맞아요. 이점이 이거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걸 느끼고 있어서 아, 네. 따뜻해졌다. 자, 한국 프로축구 연맹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추춘제로 전환하면서 K리그 구단은 선수단 구성이 변하고 팀 전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듬해 시작하는 토너먼트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바뀐다 하면서부터 예고가 됐던 문제였고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고 동아시아 축구계 동반자이자 경쟁자인 옆나라 J리그의 추춘제 도입 결정은 K리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뭐 적당한 브리핑인 것 같은데요. 자,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걱정한 대로 아무래도 겨울 날씨, 잔디도 어는데 선수들은 그래도 열나면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팬들이 너무 춥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8주가량의 윈터 브레이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강 플레이오프가 12월 초중순에 끝나는 현행과 달리어 12월에 한 주 더 경기 치르고 3월 개막부터 2주 정도 빠르게 리그 일정을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K리그 경기가 진행된 시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라고 하고요. 기업 구단인 울산의 최종호 사무국장은요, 추춘제 도입을 찬성을 했습니다. 클럽 월드컵과 ACL이 추춘제로 운영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팬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없고 서로 다른 두 체제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게 구단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사실 구단 프런트 입장에서도 되게 복잡할 거예요. 그쵸. 룰이라던가 이적할 수 있는 선수들 뭐 계약 기간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은 맞아.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할 때 호주만 그 유럽을 따라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즌 아침이 시작할 때 호주는 시즌 끝나고 이제 바뀌는 그런 새로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좀 호주 같은 경우는 전력을 분석하기도 좀 어려웠고.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는 또 다 서아시아랑 바뀌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런 프론트 쪽에서도 충분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시 도민구단인 충북 청주의 윤지현 사무국장은요, 추춘제 도입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추춘제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혼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구단들은 회계상 문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이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사실 어쨌든 우리 K리그를 구성하는 팀들의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도민 구단의 경우는 예. 한 해 예산을 1년 단위로 보통 예산을 받았지 예. 한 시즌,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반년에 걸쳐서 뭔가 예산을 받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지자체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산을 뭔가 가져오는 회계상 문제에 있어서 예. 시도민 구단이 지금 이 추춘제를 도입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들은 지자체를 설득할 것이며 예산을 받아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긴 할 겁니다.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그렇죠. 기사를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야 뭐 해외 축구도 보고 K리그도 보니까 뭐 예산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데 의회에서 일하시는 의원들 보면 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 보면 사실 축구에 아예 그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1년에 안 끝나고 왜 2년을 걸쳐서 해요? 왜 이거를 회계로 이렇게 해요? 라고 의문 갖는 사람도 저는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하면은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이거 해결이 쉽진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추춘제, 춘추제. 앞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 VS 붙는 거 제가 지나가면서 채팅창 보면 한 8대2 정도로 의견이 좀 몰릴 때가 있거든요. 지금 진짜 반반이에요. 아까 뭐 관중 얘기, 뭐 잔디 얘기, 회계 얘기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Q&A가 투표를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 건가요? 네. 오. 아, 이거 한번 받아볼까요? 오랜만에. 예. 추춘제, 지금? 춘추제. 그러니까 봄에 시작하냐, 가을에 시작하냐. 예. 곧 이제 그 Q&A가 열릴 거니까 예, 많이 예, 투표해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봅시다. 아 근데 겨울에는 이 지방 예. 저 남부 쪽. 예, 예, 남부 예. 지방 쪽은 괜찮은 것 같아. 그 남해로도 원래 그 전지훈련 1차로 가고 그래서 하잖아요. 뭐 기후가 좀 바뀌어가지고 너무 따뜻해지고 바람만 안 불면 네. 사실 타이즈 입고 뭐 목에 이거 하고 그렇게 경기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서울 쪽에 올라오면 너무 추우니까 지금 채팅창 보니까 혹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가신 팬들은 더더욱 겨울에 축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럼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 시기에 저도 몇 번, 꽤 여러 그렇지. 번 직관에 갔었는데 진짜 엄청 춥긴 해요. 아니면 뭐 12월 초. FA컵 결승. 코리아컵 그때 때. 막 12월 막 이렇게 하고 이랬을 때. 올해는 이제 11월 30일에 예. 예정돼 있죠. 이게 코리아컵 겨울이 결승. 아니고 가을에 직관해도 되게 추워요. 막상 추워요. 가보면 네. 춥고 쌀쌀하고. 그리고 2월 초나 2월 중순에 개막해서 경기장 가도 진짜 춥거든요. 예. 근데 요즘- 사실 바꿔서 얘기하면 7, 8월에도 사실 직관 가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아 7, 진짜 8월에 와. 7, 8월에 선수가 제주도에서 뛰면 그냥 진짜 죽어납니다. 진짜. 선수들 그냥 뻗어. 그냥 아. 이 물통을 그냥 공 나갈 때마다 그냥 계속 얼굴에다 부어야 되니까 어. 너무 습하고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65대 35. 생각보다 반반은 아니긴 한데 추춘제 가을에 시작하는 게 맞다. 서유럽처럼 뭐 영국처럼 이렇게 얘기가 좀 있네요. 결국엔 세계 축구 시장이랑 주기를 좀 맞추기는 해야 된다. 네. 이게 대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4%, 35%잖아요. 지금 그대로 추춘제 해야 되는 거. 근데 이 비율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사실. 무시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추춘제는 역시 여름을 우려하는 시선이 좀 많지 않을까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름을 더 우려하거든요. 왜냐면 그 7, 8월이 우리 리그의 경기력을 보면 그 이전의 전반기 경기력과 7, 8월의 경기력이 모든 팀을 기준으로 봐도 일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맞아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그때부터는 경기력이 좀 일정하지 않아요. 그날 체력과 컨디션이 누가 더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린다고 느껴질 때도 많았고 여름 때 되면은 근데 경기는 참 재밌거든요. 왜냐면 다들 지쳐 있으니까 골이 은근히 수비가 열리면서 많이 나오긴 해요. 다이나믹한 건 맞는데 문제는 직관 가기에도 현장 중계하기에도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겨울 휴식기를 제가 보기에는 잘 도입하면 아까 예. 연맹 관계자분도 인터뷰를 했지만 예. 막상 지금 리그가 진행되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추춘제를 도입을 해도 8주 정도의 겨울 휴식기가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지금도 경기가 없는 12월과 1월에는 그때 추춘제를 도입해도 경기를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막상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어. 7, 8월을 좀 피할 수 있다면 전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추춘제를 좀 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윈터 브레이크 8주 추우니까 팬들을 위해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쉬는 거는 저도 뭐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구단 입장에서도 감독 선수 입장에서도 윈터 브레이크가 이렇게 길게 되면은 뭔가 몸 푸는 거라던가 중간에 해외로 가서 전지 훈련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전지훈련지가 이제 좀 논하겠지. 아, 그 시간 국내 예. 외국으로 나가기에는 좀 쉽지 않으니까 뭐 이제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남해라든지 이런 뭐 스프링 캠프를 짜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진짜 적당하게 제주 남해에서 약간 그 프리시즌 하는 것처럼 중립 경기처럼 몇 개 이렇게 진행하고 옛날에 하우젠컵이 리그 개막하기 전에 했잖아요. 3월 이럴 때 아디다스컵, 하우젠컵 이렇게 불렀던 네. 그런 느낌의 프리시즌 대회가 하나 있다면 차라리 그러면은 팬들도 그래도 좀 제주도에서. 볼만하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주도나 뭐 남해나 이렇게 사실 남해는 그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긴 할 건데 예.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뭐 얘기도 그렇고 쉽지는 않다. 그쵸. 라는 거에는 예, 대부분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잔디 관리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있네요. 잔디 관리 전문 업체인 왕상그린의 이강군 대표가 요 얘기했습니다. 초겨울, 초봄, 새 잔디가 올라오는 시기에 훼손이 늘 것이다. 아무래도 그때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는요. 추춘제가 잔디에는 유리하대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매번 얘기하는 얘기죠. 사실 우리 기후가 잔디 생육에 굉장히 불리하다. 인프라와 관리기술 향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디컬 전문가인 정태석 K리그 의원은요. 혹서기엔 각종 경기 지표가 떨어진대요. 혹한기엔 시설 면에서 그라운드가 딱딱해지고 운동장이 미끄러워지면 부상 관련 이슈가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개인적인 데이터로 보면 추춘제가 선수 건강 관리 측면이나 경기력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신광훈 선수도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여름에 선수들이 정말 뛰기가 좀 힘들어한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연맹에서 뭐 참고했던 경기 지표를 봐도 여름에는 확실히 대부분의 팀들이 지표가 좀 떨어지고 신광훈 선수도 그런 여름에 뛰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번에 다들 모여있을 때 이야기를 좀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여름에 선수들이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하게 되죠. 근데 겨울에 제가 뭐 ACL 플레이오프 이런 걸 2월 막 초에 2월 16일 이럴 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스틸야드도 해가 되는 곳은 잔디가 괜찮았어. 근데 이쪽 그 원정 벤치 쪽에 그쪽 라인은 선수들이 해가 있는 곳에는 잔디가 푹신푹신하니까 안 미끄러진대. 그쪽만 가면 스케이트 타는. 거기서는 진짜 뭐 까당 넘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잔디를 좀 물렁물렁하게 좀 라이트를 좀 째어줘서 잔디만 안 얼게 한다 그러면 뭐 선수들이 뛰는 데는 오히려 뭐 타이즈 있고 하면 경기력적인 측면은 이제 겨울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진짜 한여름 혹한기 때 K리그 보러 가시면은 아까 뭐 형처럼 골 많이 나서 재밌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너무 덜 뛰는 게 보이고 지치는 게 한 60분, 70분 넘어가면 보이니까 사실 저는 여름 때 K리그 보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약간 좀 경기력 많이 떨어지는 게 좀 티가 나더라고요. 그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여름에 진짜 애가 막 넘어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 근데 가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그것조차 하기 싫은 그거를 이거 가면 너무 힘드니까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좀 막 물을 마시러 가야 되나, 얘 괜찮냐고 물어보러 가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주에서 FC 서울이랑 경기하는데 고요한 이런 친구들 오히려 이 겨울에 뛰는 거 이런 스타일의 친구들은 겨울에 뛰는 걸 좀 반대할 것 같아. 여름에도 잘 뛰니까 여름에 너무 잘 뛰니까 그래서 야, 얘 또 뛰어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K리그에서도 우승권 팀들, 뭐 챔피언스리그 가는 팀들 보면은 여름에 쉽진 않지만 버텨. 그리고 거기서 이제 9월, 10월에 치고 나가서 승점 쌓고 이런 팀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또 할 만하죠. 이 메디컬 전문가인 정태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이 어쨌든 선수들이 좀 부상 위험이 있지 않냐. 그렇죠. 겨울에 만약에 이렇게 그 경기를 한다면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겨울에 그걸 좀 핫크림을 좀 바짝 바르. 열나가 그렇지. 근데 그게 열이 확실히 좀 많이 나요. 어때요?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무조건 핫크림 뒤에 바르고 맨소레당 같은 거 바른 다음에 이제 뛰면은 확 맨소레당. 핫크림이 약간 맨소레당 같은 그런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하고 하면은 근데 확실히 근육이나 이런 거는 뭉쳐 있으면 이제 근육 부상은 확실히 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워밍업을 더 해야 되고 핫크림도 발라줘야 되고 막 뭐 사우나 같은 것도 잘 해줘야 되고.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엄청 더운 여름, 엄청 추운 겨울 어떤 게 더 힘듭니까? 선수 입장에서. 젊을 때는 달라요. 이거 나이에 따라 또 달라요. 그 오히려 신진호나 이런 선수들은 그냥 체력이 좋은 선수들은 여름에 희열을 느끼는 거야. 남들 지쳤는데 나는 버티니까. 나는 뛰니까 그거에 있어서 미쳐서 막 더 뛰어. 막 고요한 이런 선수들은. 근데 이제 저도 젊을 때는 형도 약간 그런 편이죠. 여름에 얘 못 뛰네? 퍼졌네? 이러면서 내가 막 더 잘 뛰고 막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장점을 발휘했는데 나이 들고 이러니까 여름이 너무 힘들어요. 특히 제주에서 진짜 할 때는 너무 습하고 맞아. 이걸 못 가니까 나도 경기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나이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겨울이 낫다. 겨울이 낫다. 와누는 어때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저도 무조건 여름이 더 힘들다. 왜냐면 겨울에는 몸 그래도 열심히 한 20-30분 전에 나와서 바싹 풀면은 열이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할 때 괜찮은데 여름에는 그냥 운동 나가기 전부터 막막해요. 저 이제 축구부 때 이제 보통 합숙 생활을 하거든요. 이제 본 운동을 보통 오후에 2시, 3시 하는데 운동 나가기 전에 이제 창밖을 딱 봐요. 그늘 한 점 없이 그냥 다 햇빛으로 쨍쨍하고 매미 막 울음소리 들리고 그런데 내가 축구 왜 했지? 막 이런 생각 들고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와, 매미 우는 소리는 막 뺑이 쳐라 막 이런 거 같고. 근데 여름이 진짜 뛰는 입장에서도 엄청 힘들고 막 못해요. 반대로 이 위원님들 현장에서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팬 입장에서 혹은 팬 말고 준비하러 가는 입장에서 현장 중계한 입장에서 제가 그 스카이 데뷔전이
그 여름에 인천 갔거든요. 8월에 그때. 8월에 갔는데 네. 땀이 진짜 긴장한 거랑 뭐 이거 해가지고 땀이 진짜 머리가 다 젖었어. 저 너무 민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개인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겨울에 축구 보면 힘들다, 여름에 축구 봐도 힘들다. 사실 우리나라는 온도 생각하면은 둘 다 힘든 건 맞아요. 그래도 하나만 고르면 저는 그래도 겨울에 가서 보는 게 좀 낫더라고요. 패딩, 예. 오히려 여름보다. 예. 핫팩하고. 예, 저는 특히나 여름에 캐리고 중계 다닐 때 언제 힘들었냐면 코로나 시기 때. 맞아. 정장 입고 마스크 쓰고 중계하러 들어가면 중계 한 2-3시간 전에 도착하잖아요. 이미 기진맥진해요. 그쵸. 아, 맞네. 여름도 물론 힘든데 저는 여름이 더 힘들더라고. 축구 보기도 중계하기도. 어때 형철이는? 저도 여름이 더 힘들어요. 예. 저는 올해 현장 중계가 이제 전주성에서 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네. 7월 20 며칠이었나 그랬어요. 예. 와 진짜 방송 하기 전부터 온몸이 다 무슨 스팀팩 맞은 것처럼 다 그냥 땀이 젖어 있어. 쩔어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 쩔어 있고 심지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랑 그때 배성재 캐스터님 계셨는데 2명만 이런 게 아니고 옆에 관중분들도 다들 보면은 땀에 엄청 쩔어 계시고 부채 엄청 필요해 하시고 막 이게 그 들고 다니는 선풍기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날씨가 너무 더우면 선풍기 틀어도 온풍 나오거든요. 예. 뜨거운 바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원해질래야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저는 안 그래도 땀이 좀 많이 흘리니까 셔츠나 이런 거 입을 때 더 힘들고 근데 또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진짜 그때 피디님한테 읍소했거든요. 저희 백혜님이랑 같이. 예. 제발 양복 벗게, 그 자켓 벗게 해달라. 셔츠에 타이만 하게 해달라. 근데 다행히 맞아. 받아주셔가지고 예. 그렇게만 방송을 했는데 진짜 예. 미쳤고요. 예. 그 예전에 그때 해설에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부산 아시아드에서 부산 아이파크 중계를 예, 좀 예, 갔었었는데 아시아드가 되게 커요. 예. 도착을 했어요. 그때 8월인가 그랬어요. 도착했어요. 반 바퀴 뒤에 프레스 그 입장석이 있더라고요. 예. 반 바퀴 딱 돌 때 이미 하늘색 셔츠가 다 젖었어요. 아, 진짜 터지면 땀에 큰일 다 나네, 젖었어요. 터지면. 너무 민망해가지고 죄송한데 이거 좀 오프닝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조치를 했더니 너무 이게 무슨 다 젖어 있으니까 그랬던 적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없어요, 현장에서. 예. 저는 겨울도 해봤고 여름도 해봤고 수빈이 형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냥 저희 둘은 여름이 더 힘들었던 걸로. 그렇다고 해 저희가 무조건 추천주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고 개인의 의견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팬들을 위한 지켜보는 관중들을 위한 뛰는 선수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현재까지 현재 맨시티와 지난 시즌의 맨시티의 승점을 비교하는 빅식스 팀들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 지난 시즌 승점 무려 27점을 얻었고요. 올 시즌은 확실히 스타트가 최근 들어서 많이 안 좋기도 하고 23점입니다. 지난 시즌 대비 마이너스 4점. 펩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리가 실점한 골들에 대해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전환, 세트피스 때가 중요한데 로드리가 없으면 힘을 잃게 된다. 현재 시티 지금 공식전 4연패고요. 스몰 스쿼드를 운영하는 펩인데 현재 또 부상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맨시티의 부상 뭔가 최근에 로드리 부상 이후로 예견된 좀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좀 안 좋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로드리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선수라서 부상을 당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맨시티가 위기에 놓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고 여기에 악순환의 반복이 좀 있었죠. 후뱅 디아스도 부상. 존 스톤스는 뭐 매 시즌 사실 부상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선수지만 이 타이밍에 또 하필 부상. 윙들도 뭐 그릴리시, 도쿠 그리고 올 시즌은 사실 컨디션이 아직 그렇게 좋지 않은 포든 네. 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부상을 당하고 가용할 수 있는 윙 인원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부상 불운이 맨시티에게 너무 많이 찾아왔다. 그로 인해서 지금 쓸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맨시티는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격을 입었던 게 올 시즌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죠. 예. 어때요? 프리미어리그 경기 보면서 최근에 맨시티. 저도 일단 예. 부상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홀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앞선에 있는 자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홀란드가 12골 넣고 있는데 그 다음 최다골이 그바르디올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바르디올, 그 다음이 코바치치, 스톤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선 자원들 골은 도쿠 한 골, 더브라이너 한 골 이게 끝이에요. 리그에서. 네네네. 그만큼 뭔가 이선 자원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커가지고 특히 사비뉴가 아직도 데뷔골을 못 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 승점 드랍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요인이 됐던 것 같고 네. 로드리 공백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큰 문제고 예.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래 예전부터 이제 스몰 스쿼드를 좀 선호했잖아요. 그렇죠. 그 스몰 스쿼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만에 하나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냐의 문제인데
이게 부상자가 안 나오면 다행인데 지금 딱 부상자가 맘청 나오는 그 그리고 상황에 몰렸잖아. 제대로 부상자들이. 직격돼 있잖아요. 예. 지금 그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서 이걸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제는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부상이 아닌 선수들을 뭐 이적시키거나 아니면은 부상자를 기다리거나 요 그렇죠. 정도 방안. 일단 A매치 기간이 끝나면 그래도 좀 몇몇 선수들은 돌아올 것 같거든요. 예, 윙에서도 예. 그렇고 일단 더블라이너도 뭐 최근에 교체로만 뛰었다가 이제 선발로는 아마 A매치 기간이 끝나면 그래도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일단 타격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맨시티는 원래도 전반기 때는 이런 시기가 몇 시즌 좀 있었어요. 근데도 후반기 때 미친 활약을 해서 올라오는 팀이에요. 예. 지금 아직 맨시티의 승점을 봤을 때는 여전히 선두 경쟁에 계속해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팀이다. 개인적으로 후반기가 좀 기대됩니다. 그렇죠. 지금 사비뉴 같은 선수들이 지금까지는 적응을 좀 못했는데 예. 뭐 이런 선수들이 갑자기 후반기 때 뭐 적응을 빡 맞춰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더블라이너가 또 갑작스럽게 전성기 때 폼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포든의 그러니까 컨디션이 그건 맞아. 포든의 맞아, 컨디션이 맞아.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파버 왜 이렇게 잘해? 나도 잘해야지. 그렇죠. 포든이 아직까지 몸이 안 좋았으니까 뭐 네.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또 여러 경험이 있고 유틸리티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시티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근데 펩이라는 감독이랑 맨시티라는 팀한테 연패, 특히 2연패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4연패라는 이 이름이 붙은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도 올라올 팀은 올라간다. 근데 다만 팬들은 스몰 스쿼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펩에 대해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죠. 겨울에 반드시 보강을 해야죠. 근데 아마 힘들겠지. 안 하겠지 아마. 그러니까 모르겠어. 펩성격상 안 할 것 같아. 겨울에 안 하잖아요, 잘.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했던 사례도 있어요. 라포르트처럼 영입했던 사례도 있긴 한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은. 지금 워낙에 부상자가 많으니까 그래도 승점이 워낙에 맨시티는 좀 벌어둔 승점도 있다 보니까 지난 시즌과는 뭐 4점 크면 크지만 적으면 적은 승점 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지난 시즌 요맘때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무려 26점. 맨시티랑 1점 차였는데 올 시즌은요 지금 16점이에요. 지난 시즌과 무려 마이너스 10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 상대로는 대승 거뒀는데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졌고 입스위치한테도 충격의 패배를 당했고 현재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브라이튼전도 아쉬웠죠. 2대 0으로 경기 이기고 있다가 3대 2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었고 경기력이 좀 여전히 들쑥날쑥인 것 같아요.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저는 선수들 개개인에게 결국은 많은 부담을 좀 주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백의 경우는 그 넓은 광활한 범위를 자기의 아주 극단적인 스프린트를 통해서 다 커버해야 되는 부담이 좀 크고 윙포워드들은 폭을 계속 벌리고 있기 때문에 고립이 된 상황에서 자기가 상대 수비를 늘 제치고 터치라인의 플레이를 가져가야 되는 부담이 또 생기고 그런 개개인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주는 전술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수가 좀 틀리게 된다면 아니면 뭔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의 흐름이 좀 끊기게 된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이 이제 상대하는 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간파를 하고 대응을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약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비교적 이렇게 많이 뛰고 전술이 뭔가 그 경기에 뭔가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면 이렇게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나요? 그 주중 주말 경기가 있으면 예. 그렇게 크게 좀 차이가 나는데 매주 경기에는 리그 경기만 있다면 좀 덜했을 텐데. 그래서 선수들도 사실 뭐 후반전에 뭐 2대0 뭐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뭐 스프린트 같은 것도 좀 줄이고 뭔가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 안배를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하거든요. 선두에 알아서 안배를 있는 팀. 해야 되는 거구나, 선수들이. 그래서 그럼. 그럴 때 이제 미쳐가지고 본인 이제 공격 포인트 쌓겠다고 막 게임 플레이 막 오버하고 막 드리블해서 막 나가고 그러면은 또 이제 밸런스 깨지고. 밸런스 깨지고 이제 그 팀에 있는 그런 리더가 좀 자제하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지난 시즌과 달리 올 시즌 이제 유럽 대항전 병행하고 있는 게 충분히 이 승점 드랍의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유럽 대항전에서 근데 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잘 가동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주력 선수들도 어쨌든 원정일도 다 같이 동행을 하긴 하니까 뭐 비행 시간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이런 영향은 좀 아예 없진 않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워낙에 그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가 세요, 토트넘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상황 때 어떤 측면 윙어들의 수비 가담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모습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서 압박 풀렸을 때 공간 막 노출하면서 막 수비진이랑 미드필더 몇 명만 수비하는 상황이 막 발생해요. 그러면은 상대 공격수는 아무래도 이쪽에서 수비 가담을 안 내려오니까
좀 더 편안하게 돌파를 하든지 연계 플레이하든지 그런 상황이 좀 주어지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좀 불필요하게 내주는 실점도 좀 토트넘이 많이 잇따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요즘은 라인에 올렸을 때 네네. 끝까지 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이슈도 좀 더 많을 더 수밖에 없고. 많기 때문에 계속 플레이를 그 100%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예. 자, 리버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은 24점이었는데 올 시즌은 28점. 지난 시즌의 맨시티보다 1점 더 높습니다. 아르네 슬롯이라는 새 감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함도 있었고 이적 시장도 말 그대로 막 영입 막 요 얘기도 있었던 리버풀인데 와, 노팅엄전에서의 패배 제외하고는 9승 1무. 그렇죠. 예. 아스날전 무승부 이외에는 다 이긴 거죠. 노팅엄전과 그러니까. 아스날전 빼고는. 예. 너무 좋은 감독을 일단 데려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클롭과 슬롯의 차이점은 정말 슬롯의 관리 능력. 딱 리드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 일정을 고려해서 남은 시간 리드하고 있고 어느 정도 승기를 좀 잡은 경기면 이후 시간대는 무리를 하지 않고 뭐 바로 라인을 좀 내린다든지 조금 압박의 강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 중에 강도에 대한 조절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게 지금 슬롯 감독이거든요. 예. 리버풀도 지금 부상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알리송도 다쳤고 조타도 다쳤고 지금 아놀드도 어쨌든 근육 쪽이 또 지금 아프다고 하고 지금 리버풀도 부상이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뛰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관리를 적재적소에 이 슬롯 감독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잘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어쨌든 스쿼드에 남아있었던 자원들이 의외의 활약들을 많이 해주고 있죠. 네. 치미카스가 로버슨이 폼 떨어지니까 대신 잘해주고 있고 흐라벤베르는 사실 그냥 이 자체로 의외고요 지금. 후라벤베르는 최고 미드필더야 지금. 네. 그래서 이 선수들 개개인의 폼을 끌어올린 것도 슬롯과 코칭 스태프의 공로가 큰데 예. 그 선수들도 분명 이전부터 리버풀의 백업으로 남아있거나 그냥 스쿼드에 남아있었던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또 주전들이 약간 삐걱될 때 대체를 잘해주면서 스쿼드 자체의 관리 능력도 지금은 일단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수비랑 예. 미드필더는 예. 그리고 슬롯이 어쨌든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주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까지의 일정을 잘 소화해왔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거 있다면.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흐라벤베르도 메칼리스터도 뭐 잘해주고 있고 메칼리스터는 사실 좀 지쳐있는 모습이 분명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 두 명 다 좀 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볼을 더 잘 다루는 예. 기술 좋은 저 수비형 미드필더 삼선 미드필더가 있으면 예.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흐라벤베르나 메칼리스터의 폼이 뭐 최근에 지쳐있다 해도 이 둘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중앙 미드필더는 커요. 네. 커티스 존스나 소보슬라의 자리는 제가 볼 땐 커티스 존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빼고 그냥 삼선만 얘기하면 예. 흐라벤베르와 저 메칼리스터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들이 좀 탈 없이 경기를 계속 띄워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 살라가 너무 잘해요. 뭐 루이스 디아스도 저는 기복이 좀 있지만 괜찮을 땐 괜찮아요. 근데 살라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너무 많은 경기를 뛰면 언제 또 체력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예. 지금 슬롯의 전술은 윙들이 볼을 좀 아래에서 운반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윙들이 뭔가 루이스 디아스가 계속 기복을 좀 보이거나 살라가 지금 너무 잘해주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좀 체력이 떨어지면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못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지 않을까. 예. 마지막 하나의 변수는 콴사예요. 콴사가 너무 못해요. 컵대회 때 나올 때 불안해가지고 코나테 리버풀이 안 다치고 잘해야 된다. 코나테 부상 없는 것도 제가 볼 때 슬롯의 영향도 좀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24점 얻었는데 올 시즌은 19점. 지난 시즌에 비해서 5점이 좀 부족하고요. 올 시즌 첫 11경기에서 3장의 퇴장 나왔고 핵심 선수들 부상 있었고 뭐 웨데고르, 라이스 그리고 지난 시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상위 7개 팀 중 6팀을 현재 원정에서 상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정도 분명 쉽지 않은 게 있었고 아르테타 감독이 요 얘기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홈에서 최근 몇 경기 동안 골을 허용한 방식에 대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스날이 올 시즌 조금 주춤한 좀 원인 뭐가 있을까요? 공격에서도 물론 뭔가 공격수 득점도 좀 최근에는 좀 아쉬운 것 같고. 일단 웨데고르의 부재가 제일 첫 번째로 무조건 꼽아야 하고요. 웨데고르. 그리고 전방에서 제주스가 아직까지도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거죠. 가끔씩 제주스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가 분명히 있는데 이번엔 해주겠지 싶다가도 결국에 못 해주거든요. 예. 제주스가 아직까지도 기대치만큼 못 해주고 있고 트로사르도 이번 시즌 뭔가 좀 기대 이하의 어떤 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르테타 감독도 네. 전술적으로 이번 시즌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좀 웨데고르가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더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긴 했어요. 좀 성골군 축구를 많이 하고 수비적으로 내리다가 이제 바로 그냥 뒷공간 때려서 거기서 나아간다거나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약간 창의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아스날이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다이나믹함이 초반에 일단 좀 떨어졌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토트넘도 그렇고 지금 아스날도 그렇지만
윙 보강이 좀 더 됐으면 어땠을까. 네, 윙도. 뭐 토트넘은 윙을 보강하긴 했어요. 예. 오도베르가 왔지만 예, 예,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좀 초반에 흐름을 예. 잃었고 그리고 사실 토트넘도 아스날도 지금 갖고 있는 기존 윙 자원들에 대한 약간의 그 불확실성이 좀 느껴져서 예. 그게 지금 아스날도 마르티넬리 계속 기복 보이고 있고 트로사르가 갑자기 폼이 또 물론 사실 지난 시즌도 선발로 뛸 때 애매한 선수가 트로사르이긴 했지만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악재들이 좀 있어요. 아스날도 토트넘도 뭐 지금 기사 보니까 양민혁 선수가 11월 맞아요. 중순에 예. 토트넘의 조기 합류 요청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설마 그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설마, 생각. 진짜? 뭐 잠시 설마? 토트넘 얘기하자면 네, 그런 생각이 좀 예. 들어서 예. 뭐 기대가 좀 되네요. 어쨌든 북런던 두 팀은 저는 개인적으로 윙이 좀 아쉬웠다라고 느낍니다. 지금 뭐 외대거로 돌아오고 다시 다이나믹함을 아르테타가 찾는다면은 승점 차가 리버풀도 좀 있긴 합니다만 우승권 경쟁 다시 도약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일단 초반에 어려운 일정이 아스날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 어려운 일정 속에서 그래도 승점도 뭐 1점이든 3점이든 획득한 경기도 그래도 좀 있기는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경쟁권 팀과의 경기는 뭐 리버풀전은 이제 원정 경기가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홈 경기가 그래도 꽤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때 잘 네. 이겨두면은 6점짜리 그래가지고 경기들이니까. 그쵸. 아스날이 아직 시즌도 많이 남아있는 만큼 후반기에 예. 충분히 따라잡고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있지 않을까 좀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아스날 하고요. 맨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23, 24 시즌 18점이었고요. 24, 25 시즌은 15점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3점 덜 얻었습니다. 맨유가요. 올 시즌 앞두고 새 선수들에게 정말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터나우 감독이 이제 전 감독이 됐고요. 프리미어리그 84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1.7점 획득했대요. 13, 14 시즌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한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과 같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좋지 않았는데 맨유 부진의 가장 큰 원인, 물론 아모림 감독이 오면서는 이제 또 다른 맨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큰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터나 감독에게 좀 책임을 줄 수밖에 없겠죠. 반니스텔로이 임시 감독 때 미드필더의 간격을 좁히면서 오히려 경기력이 살아났던 거 생각해보면 다득점하고. 다득점하고 이게 뭐 그냥 감독 교체 허니문 효과라기보다는 예. 그냥 터나 감독의 기존 문제점이 올 시즌도 좀 보완되지 않으면서 예. 같은 굴레에서 좀 악순환이 반복된 게 전반기 때 맨유는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팬분들도 똑같은 과정에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화가 나고 그게 결국 보드진도 터나 감독의 시간이 좀 이제 더 이상 주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터나 감독. 네. 예. 와는 어떻게 봐요? 저도 맨유 부진의 똑같은 가장 큰 의견입니다. 원인은 감독. 터나의 원인이 일단 가장 컸고 예. 지금 터나가 떠나고 반니스텔로이가 임시 감독할 때 3승 1무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수비랑 공격 밸런스만 잡아놓고 이제 자유롭게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오히려 선수들이 더 잘한 느낌이 있어요. 특히 반니스텔로이가 지냈던 4경기 동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4경기에서 4골 2도움인데 예. 토나우 때까지 이번 시즌 한 골도 못 넣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한테 자유도가 좀 주어지니까 예. 바로 살아나는 모습 나타났고 예.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체가 확실히 이 선에서 조금 더 자유도가 있어야 잘 사는 유형의 선수이기도 예. 한데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이 지금 로베르토 마르티네즈잖아요.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감독도 전술 스타일 자체가 예. 그냥 선수 개성이나 이 선수가 뭘 잘하는지 특징 딱 보고 예. 이제 너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라. 그냥 이런 유형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보면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네네네. 최고 에이스예요. 딱 자유도를 부여하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 바로 살아나는 거 보고 아 그동안 터나가 부패를 아주 잘못 쓰고 있었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크게 직감됐던 것 같아요. 형은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자율성을 주는 아니면 확실하게 이거 전술대로 이렇게 짜여진 상태에서는 무조건 연습 패턴대로 플레이해. 어떤 감독이 좀 맞았어요, 형한테? 자율성을 주지 않는 짜여진 엄격하게. 엄격하게 각본대로. 네. 그냥 잡고 줘 이런 스타일이 좀 맞았던 것 같고 뭐 예. 창의적으로 뭐 이런 거에 좀 약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진성이 형이나 이런 플레이메이커 스타일들은 감독이 좀 창의성 줄 때가 좀 더 경기 잘 돼요? 아니면 그래도 이런 선수들도 좀 잡아줘요? 그 사람은 그냥 예. 이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율성을 네 주면 머릿속에 보이는 대로 그냥. 왜냐면 이제 경기장 안에서는 이제 감독보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이제 나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선수들은 본인의 그런 의지대로 이런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전술이나 이런 거를 예. 경기장 안에서 바꾸는 선수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그랬을 훈련장에 때안 세팅이 맞았을 돼 때. 있는 전술이 맞아요. 아니라 예. 그러니까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인데 창의성이 있는 선수들은 그냥 내가 그 각본을 만든다는 얘기죠. 각본도 만들고 예. 이제 감독은 여기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예. 경기장 안에서 불러봐.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바꿔보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런 창의성이 있는 선수나 네. 뭐 전술 감각이 있는 선수들은 충분히 그렇게 많이들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왠지 부패는 그런 전술 감각도 있는 선수 같거든요. 충분히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불러가지고 야 말 듣지 마. 내가 뛰어봤는데 내가 뛰어봤는데 너 미리 올라가지 말고 좁히지 말고 너 벌려 있어.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디오 분석하면 이제 다 나오니까. 어. 네, 요즘에는 뭐 그렇게 K리그에서 막 사과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뭔가 터나 감독 체제에서는 확실히 뭔가 그런 부분, 간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반니스텔로이 임시 감독 체제에서는 확실히 개선이 됐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아모린 감독이 이제 뚜껑 열고는 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첼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15점밖에 못 얻었었는데 올 시즌은 19점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승점 4점 많아졌고요.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감독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었던 첼시였는데 일단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레스카의 첼시랑 지난 시즌 포체티노 첼시에 비해서 좋아진 점, 달라진 점 뭐가 있나요? 일단은 확실한 빌드업 체계가 이제 잡혀 있고요. 예. 그리고 명확한 베스트 11도 갖춰져 있고 그 전에는 확실한 빌드업 체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포체티노 때는 좀 예. 서열도 없었고. 네, 그냥 그때는 막 다 그냥 돌격 앞으로 이런 느낌이 강했어가지고 지금은 명확한 베스트 11도 갖춰져 있고 예. 그리고 선수 개개인마다 확실한 그 역할을 또 부여를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상대 전술에 따른 유연한 대처 능력 이것까지 마레스카가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첼시가 이번 시즌 그 단적인 예시로 콜파모가 4골 넣었던 그 브라이튼전 네네네네. 그때도 보면 결과가 4대2였는데 전반전에 좀 2골 먹히고 슈팅수도 좀 많이 허용하긴 했었거든요. 그때 첼시가 전반전에 맨투맨으로 전방 압박 강하게 하면서 막 상대랑 트랜지션 상황도 많이 나오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후반전에 이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 지역방으로 수비를 바꿔요. 달려붙는 수비 말고 좀 내려서서 지켜 뭐 길목을 막는 형태로. 네.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엔 유효 슈팅 딱 한 개만 허용하고 무실점으로 잘 마무리했었거든요. 전술적인 유연성도 있잖아요. 네, 이런 상대 어떤 압박 그런 스탯에 따른 대응 능력도 있어가지고 예. 유연성이라든지 확실히 이런 본인의 어떤 그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첼시가 확실히 이번 시즌은 높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흐름이에요. 좀 달라진 점 동의하나요? 아니면 좀 더 다른 내용이 있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예. 아무래도 철학 자체가 새롭게 입혀졌다는 거, 예. 아니, 새롭게가 아니고 입혀졌다는 거, 그게 가장 그 차이지 않을까. 철학이 생겼다는 네, 거? 싶고. 약간? 예. 그 대신에 이제 팬분들은 그건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예. 빅식스 팀 상대로 조금 무기력한 경기들이 나왔다. 왜냐면 이제 더 많은 걸 바라보셨던 팬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참고했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근데 저는 충분히 좋은 방향성을 갖고 첼시가 나아가고 있다. 예. 좀 더 물론 이 감독의 이제 어느 정도 판이나 선수들이 어떤 어느 팀에게나 따라오는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때 예. 대처 능력은 뭐 봐야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좋은 감독 교체였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비해서 결과도 결과고 내용도 물론 뭐 패배한 경기나 이런 경기는 아쉬운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내용들도 많이 좀 좋아진 것 같고. 수비가 근데 좀 아쉬운데 이거는 예. 뭐 사실 스쿼드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수비 자체는 그걸 이제 어떻게 마레스카가 이런 수비 스쿼드의 불안함을 안고서도 남은 시간 동안 성적을 낼 것이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과제에 놓여 있다고 봐야죠.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버풀이랑 첼시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예. 두 팀이 이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이번 네네네네. 시즌. 근데 아르네 슬롯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클럽이 잘 다져놓은 그 기반의 스쿼드에서 이제 본인의 색깔을 어느 정도 주입시킨 건데 제가 볼 때 마레스카는 포체티노 거 싹 걷어내고 다시 스타일 새롭게 그렇죠. 빌드업부터 다 그냥 갈아 바꾸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빌드업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전보단 발전했지만 아직도 맞춰가는 단계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될 거다. 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네. 와. 고액돈에가 올라와서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팀이 첼시인데 허허 토트넘은 언제 보여줄까? 보여주긴 할까? PL 망해라 LI. 일단 요 부심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아 현대축구 진짜 감독이 거의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진짜. 토트넘은 조금 더 구단에 저는 좀 더 저는 사실 뭐 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예, 아니지만 예. 선수들의 뭐 주급이라든지 영입에 쓰는 이적료보다 주급이겠죠 아무래도 예. 좀 더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순위권에서 또 토트넘이 원하는 권에 경쟁하는 팀들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지출을 하고 투자를 감행을 하잖아요. 그래야 더더욱 선수들도 더 영입을 이적을 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팀이 되면서 네. 거기서 더 경쟁력을 갖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이적 시장 때도 필요한 포지션이 보강이 좀 전 덜 됐다고 느끼거든요. 예예예. 그게 아쉽고 예. 그런 판단들을 좀 더 앞으로 잘해줬으면 좋겠다. 예. 물론 저는 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예, 아니에요. 근데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아놀드도 지금 잘하고 있는. 아니면 리버풀에서요? 아니 그 재정적인 그 뭐야 어떤 주급 말하시는 거 아니면 주급?
그 계약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주목을- 그 이야기도 잘해주셨는데 예, 예, 예. 만약에 아놀드가 예. 진짜 그 기사에서 나왔던 뭐 33만 파운드였나요? 제가 숫자는 잘 못 외워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맞다고 하면은 그 33만 파운드가 살라보다 약간 낮은 금액이에요. 근데 그 기사 그게 신뢰도가 되게 높지 않는 거로. 맞아. 그렇죠. 별로 안 저도 그렇게 높아요. 알고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무조건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 애초에 주급 자체는 루머라서. 어. 근데 만약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리버풀은 어쨌든 그런 주급 체제 자체에서 있는 주급 체제에서 아놀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토트넘의 경우는 전체 파이로 봤을 때 예. 좀 더 그 판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실제로 선수들이 그 주급 체계를 깨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 그래요. K리그에서. K리그에서도 이 최고 무조건 리밋이 걸려 있는데 예. 이제 그걸 한번 깨보겠다. 뭐 이런 선수들 그런 자기 그 에고가 강한 친구들. 내가 1등에 우리 팀 맞아. 탑이야. 예. 탑에 이제 이것도 이게 왜 안 돼? 예. 그러면서 이거 한 번 선수나 감독이 깨면 예. 그 밑에 또 후배들은 타 또 올라오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첼시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 얘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아까 명확해졌다, 베스트 11이. 근데 베스트 11이 명확해지면 분명 아쉬운 선수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후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뭐 베스트 11 중에 아쉬운 선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베스트 11이 생기면 그만큼 후보 선수들이 오늘도 내가 선발로는 아니겠구나라는 의식이 좀 길게 잡힐 수 있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첼시가 예. 또 그거를 너무 명확하게 지금 마레스카가 나누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 생각을 왠지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확실히 컵대회 멤버 따로, 리그 멤버 따로 아예 11명을 싹 다 분리시켜 놓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중 유럽 대항전 치르고 리그 경기 보면은 보통 다른 팀 같으면 한 4, 5명만 바뀌고 4, 5명 그대로 뛰고 하는데 그렇죠. 첼시 11명이 다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저기를 어떻게 해야 비집고 들어갈까 이 생각을 좀 하긴 할 것 같거든요. 은쿤쿠를 앞으로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컵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직은 컵대만 나와요. 제일 은쿤쿠가. 궁금한 게 사실 은쿵쿠가 이거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 어느 순간에는 리그에서 다른 공격 자원들과 공존을 시키는 그림을 분명 필요로 하지 예, 않을까 예. 싶어요. 은쿤쿠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예. 뭔가 팀의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변주를 준다면 은쿤쿠가 그리고 요새 엔소 페르난데스도 갑자기 리그 멤버로 조금씩 약간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엔소 페르난데스랑 이런 선수들이 빨리 또 치고 올라와야죠. 예. 명확한 베스트 11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전 경쟁도 치열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불만이 있는 선수들도 있을 수도 있다. 예. 자, 이 정도로 첼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오프닝 토크 포함해서 네투는 뚫었다고. 네, 네투는 뚫었어요. 네투 잘하지. 네,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올 수는 또 있어요. 다행히 네. 최근에 부상을 안 당하고 잘 예. 해주고 있으니까 또. 예. 저희가 오늘은 오프닝 토크 포함해서 이제 1시간 정도만 진행을 했는데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11시에 경기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히든풋볼이 업로드가 돼야 돼서 오늘은 좀 다른 때보다 좀 짧게 얘기를 했고요. 11시 그 전에 이제 입중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코이트전 또 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마무리할 것도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군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결혼 생활 축하드리고. 네. 행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히든풋볼 목요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